저는 초등 저학년 자기주도학습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주도학습 영역의 이번 올해 주제가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이런 주제예요. 근데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하기도 어렵고 범위도 너무 많고 이렇죠, 넓고. 그래서 이제 그 아래에 다시 이제 저 코디님 들을만 해요? 안 울려요? 울린다. 울려요, 안 울려요? 약간 울려요? 네. 아래 이제 다시 작은 메뉴가 4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 주제가 평생 공부에 미치는 아이라는 초등 독서. 둘째 주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우려면, 셋째 주제가 사교육 없이 자녀 성장도 없는 학부모, 이런 식이죠. 제가 대서초등학교는 처음 오고 이래가지고 어떤 주제로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초등 작년 시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체일기 같아서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주어진 시간 동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는 분도 많고 이래가지고 저 홈그라운드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원래 한 60개 초등학교를 가는데 그 중에서 아는 분들이 가장 많은 학교 중에 하나 같아가지고요. 저는 사실은 우리 아이가 4살 무렵인가? 우리 와이프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걸 보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애를 뺏었잖아요. 여보,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여보 당신은 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만 해라, 공부는 내가 시킬게 하고 제가 애를 직접 뺏었어요. 어떤 학교 가니까 뺏어다 가니까 박수를 치더라. 엄마도 이 육아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닌가 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애가 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좀 서글퍼 보였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도 아무것도 몰랐지만 딱 본능적으로 딱 보니까 저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확 뺏어가지고 아이를 내가 이제 공부는 내가 시키겠다고 이제 큰 소리를 딱 쳤어요. 근데 큰 소리는 쳤지만 막상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떠올린 게 이제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내가 어릴 때 경험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경험을 딱 돌이켜 봤는데 저 어릴 때 부모님부터 양육받은 경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생각하면 제일 첫 장면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데 제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어느 봄날이었는데 그 전날 이제 엄마가 밤에 공장에 일하러 갔어요. 섬유공장 노동자로 일하셨거든요. 아버지는 이제 폐병 환자였는데 지금 대구의료원, 그때 시립병원이라고 불렀는데 시립병원에서 이제 입원해서 생활하다가 이 약이 잘 안 들어서 계속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안 듣거든요. 요즘은 이제 좋은 약이 많이 나와서 괜찮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할 수 없이 퇴원해서 집에서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희망을 걸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던 분이었어요. 저는 삼형제 중에 둘째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형이 4학년, 동생이 6살이었는데, 전날 밤까지 엄마 일하러 가고 나서 분명히 아버지가 이제 형을 공부시켰어요. 장남에게 희망을 걸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하드 스파르타식으로. 근데 아침에, 새벽이었던 것 같은데, 아침이었어. 하여튼, 형이 막 울면서 깨워요. 아빠 죽었다 하면서. 그리고 우리 두 동생 아무 영문도 모르고 벌떡 일어나 보니까 진짜 우리 비산동 단칸 3방에 살았거든요. 옆에 아빠 요 위에 진짜 돌아가셨어요. 딱 어린 나이에도 보니까 알겠더라고. 입 앞에 이렇게 거품이 나와 있고 이제 숨을 못 쉬신 거죠. 그날 이후로 이제 우리 삼형제는 방치되다시피 해서 컸기 때문에 케어받은 경험이 없죠. 더군다나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서 제가 4학년 때가 되니까 엄마가 이제 우리 삼형제를 못 키워가지고 엄마는 공장 기숙사 들어가시고요. 우리는 친척집에 하나씩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호기롭게 우리 와이프한테 아이를 키우겠다고 큰 소리 치고 뺏었지만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 막막하고 이렇게 뒤로 돌아보시기 안 불편해요. 저 미안해 죽겠네. 고개 아프실 텐데 어떻게 의자를 확 돌리든지 뭐 편하게 계속 저 쳐다보려고 하면 죄송하네. 보통 시청각실에서 하면 좀 편한데 그죠? 여기 시청각실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열심히 뭐 체육관 집디만은 그 시청각실 하나 안 들렸는 모양이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답답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요. 올해 4살 무렵에 대구 시내에서 가장 큰 서점 뛰어갔잖아요. 그때 당시엔 제일 서점이 제일 컸죠. 제일 서점 뛰어가가지고 지하에 가면요 육아 코너가 있었어요. 육아 코너에 저런 책장, 큰 책장 2개가 이렇게 전부 자녀교육지 침서들이 꽂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막 닥치는들 읽었잖아요. 특히 공부와 관련된 거, 영재자 들어간 제목 달린 모든 책. 진짜 농담 아니에요. 영재자, 서울대자 이런 거 다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이제 친척집에 가서 보내주고 뭐 이렇게 완전히 슬럼가에서 자라는 바람에 우리 삼형제 중에 아무도 중학교를 간 사람이 없어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이제 못 나오고 금연고시 했거든요. 공양에 다니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아쉬움이 한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는 내가 충분히 공부를 하지 못했다 이거였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텐데 왜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겪었던 그 가장 아쉬운 것들을 우리 아이는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걸 보니까 저하고 친한 제 후배 엄마들 보니까 자기가 발레하고 싶은데 못하는 엄마들 있어. 가면 딸내미 나오면 꼭 발레 보낸다 이거예요. 네, 진짜 이거 목격한 건데, 그러니까 가면 발레 원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얘는 다리가 잘 찢어지네요 하면서 이 한마디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5학년 6학년 때까지 계속 보내잖아. 이게 참 우리가 순수하고 소박하고 좋은 마음이죠.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우리 사랑하는 소중한 아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학교를 못 다녀서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할 기회를 잡은 적이 없거든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물론 어떻게 해서 금융고시에서 대학을 들어갔지만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진짜로 우리 엄마가 너무 기뻐가지고요. 하여튼 막 울면서 제 손을 잡고 시내 나가가지고 그때 대구 시내에서 2번째인가 3번째 큰 서점이 본영당 서점이라고 있었는데 본영당 서점에 저를 데리고 가서 사법시험 공부하라고 사법시험 교재들을 다 사줬어요. 정말 이 뭐 민법 총칙부터 해서 막 이 두꺼운 책 이만큼 샀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녔잖아요. 조국의 민주주의가 바람 앞에 촛불 같아가지고 제가 그러면 엄마의 그 평생 소원인 그 자식이 고시해가지고 어떻게 뭐 잘 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건 손도 못 대보고 그만 운동권에 뛰어드는 바람에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어요. 자, 초등학교 때는 너무 가난해서 친척집을 전전하느라고 중고등학교는 못 다녔고 뭐 돈 벌어 다니면서 겨우 이제 금융고시 겨우 해서 대학 들어갔고요. 대학 들어가서는 이제 운동권 하면서 주로 전공이 화염병 던지기 뭐 유인물 뿌리기 뭐 이런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제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은 거라. 저처럼 아쉬움 없이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서적 지하에 가가지고 뭐 하여튼 영재자 들어간 모든 책, 서울대자 들어간 모든 책, 또 그 이후로도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그리고 또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그 유명한 잠수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사이트가 생겨서 제가 거기 원조 멤버죠. 원조 멤버. 생길 때부터 들어가서 지금까지 활동했어요. 지금은 뭐 애가 다 커서 글은 안 쓰지만 여러분들은 뭐 제 잘 모르시죠? 제가 잠수에 가면요 한때 전설적인 진짜라니까. 하여튼 제일 가가지고 닥치는데 육아서적을 읽다 보니까
겨우 이제 그 수백 권을 읽었는데 딱 하나 딱 잡혔어요. 뭔지 알아요?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된대. 아, 이것이 그걸, 이래 저는 고생하면서 수백 권을 책을 읽어가면서 교과하는데 엄마들 보니까 아주 쉽게 알더라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 교사거든요. 지금도 뭐 대구에 가면 모 고등학교 있는데, 그러니까 일찍 출근하잖아요. 그럼 제가 아이를 놀이방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노란 차 오면 태워 보내고 이랬어요. 엄마는 딱 보니까 처음에 이제 학기 초에 보낼 때는 애 딱 태워 보내고 냉정하게 등 돌리고 돌아서서 위로 올라가더라. 자기 집으로. 뭐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애들 울더라도 막 냉정하게 돌아서라 하면서 올라가서 이제 밀린 연습곡 다운받아 보거나 뭐 아니면 뭐 부족한 잠 주무시거나 막 처음에는 이래요. 며칠은 또 좀 있으니까 이번엔 이제 안 올라가더라. 안 올라가고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막 수다를 떨면서 하지만 좀 있으니까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고학년 딱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궁금한 거 묻고 이래요. 그러면 금방 알잖아. 책 읽기가 중요하다. 이거 금방 알죠. 또 좀 있으니까 이번에는 언니 집에 놀러 안 가봐도 돼요?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언니가 우리 집 아직 청소 안 했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건너가지고 크로스 건너가가지고 언니는 또 손님 왔다고 막 커피 끓이고 이렇게 하는데 집 구경 좀 할게요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큰애 방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에 없는 전집 뭐 있는가 막 수색하고 또 큰애 책상에 학습지 뭐 넣어 있는가 막 살피고 막 이러죠. 엄마도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를 유통해요. 아 근데 저는 아무도 저보고 뭐 오빠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그 저는 진짜 외로웠어요. 그렇다고 제가 좀 넉살 좋게 막 느끼하게 막 누님 우리 집에 와서 커피 한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엄마도 진짜 이렇게 정보를 그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키우대요. 근데 저는 참 지금 생각해도 참 이거 제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이제 기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냥 일반적 언어로 말하자면 행운이죠. 제가 그렇게 육아책을 막 읽고 이래가지고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딱 알게 된 것과 동시에 우리 와이프가 퇴근하고 오다가요 버스 차창 너머로 서부정류장 근처에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는 간판을 발견했어요. 진짜 운이 좋았죠. 우리 한 4살 때 우리 와이프가 이제 이 서점을 발견하고 요즘 엄마들 뭐 어린이 전문 서점 가면 전부 전집 할인 매장 생각하죠. 전집 할인 매장 말고 이제 진짜 잘 만들어진 주옥 같은 어린이 책들을 모아서 파는 어린이 책 단행본 서점을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고 부르고 대구에 그때 한 4개인가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한 80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다 망하고 대구에 딱 하나 살아남았죠. 저 수성구 만천동에 가면 아주 코딱지만한 서점 하나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제 이 동네 사니까 이 서부정령 근처에 있던 이 어린이 전문 서점을 이제 와이프에게 끌려서 저와 아이가 처음 갔는데 와 가보니까 진짜 좋은 그림책들이 막 쫙 널려 있고요. 하여튼 너무 좋더라고 가니까. 그래가지고 4살 때부터 이 서점을 출입하기 시작했잖아요. 한 번 갈 때마다 제 기억에 그림책을 한 10권에서 15권 그 당시 돈으로 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투자해가지고요. 그때는 그림책 한 권에 6,000원? 이렇게 했어요. 요즘은 12,000원 막 이러는데. 그리고 그때 학교 도서관에는요, 좋은 어린이책 없었어요. 집에 그 가정통지문 오거든요. 집에 책 한 권씩 학교로 보내라 하면서. 그럼 집집마다 버리고 싶은 책을 보내는 거야. 아까우니까. 그 학교 도서관은 쓰레기 비슷한. 지금은 진짜 좋아졌죠. 사선생님 배치된 학교도 많고요. 또 공공도서관도 들어섰고, 이 동네는 뭐 무슨 복을 받았는지, 이 밑에 달서 어린이 도서관도 갑자기 여기 생기더라. 근데 제가 남부도서관 가봐도요, 뭐 책 없었어요. 좋은 책 하나도 없고. 할 수 없이 저는 이 서점을 계속 다녔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10권에서 15권 사오면요, 아이하고 이제 일주일 내에 읽어주잖아요. 그리고 나면 또 일주일 지나서 다시 가고, 이렇게.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까지, 15살 때까지 한 11, 2년을.
지금 생각해도요, 진짜 제가 뭐 다른 면에서는 뭐 하여튼 그렇지 않지만 제가 좋은 어린이책을 아이한테 충분히 읽어주고 어린이 서점 아이와 함께 다니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아빠 노릇 잘했다 싶어요. 그 다른 면에서 보면 수학 공부 같은 거 시키다 보면 이제 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정신병이 하나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아이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있죠? 뭐 없는 척 안 해도 다 알아요. 충동 조절 장애라고. 뭐 아무것도 안 일이 갑자기 뚜껑이 열려가지고 열받으면 막 스탑이 안 되죠? 조절이 안 되잖아요. 특히 저는 이제 아이 수학 공부 시킬 때 저는 성격도 급하고 이러니까 오답 나오면 바로 옆에 있는 놈 발로 차고 머리 쥐어박고 정신 차리라고 머리 쥐어박았는데 애가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정신을 놓더라고요. 눈동자가 풀리면서 초점이 저를 못 쳐다봐요. 문제 다시 똑바로 읽어도 그래서 당황하고 아빠 고함에 막 안 그래도 제가 무섭게 좀 생겼죠. 근데 이게 지화의 지가 넘어가는 거죠. 애 좀 이렇게 산박하게 도와주고 싶잖아요. 저는 진짜 어릴 때 공부할 때 공장에 다니면서 틈틈이 이제 검정고시 공부할 때 정말 답답한 적이 많았거든요. 뭐 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특히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검정고시 할 때 하여튼 형이 뭐 공부하다 만 이상한 그때 당시에 조그만 이렇게 수학책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독학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팔자가 옆으로 누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팔자가 서 있어야 되는데 누워 있어. 근데 이거 미친 줄 알았어. 이거 뭐 지금도 막 나중에 무한대라는 기호라 무한대라는 기호. 그리고 보통의 팔자하고 좀 달라. 좀 약간 길고 또 그러고 있잖아요. 로봇 팔 같은 게 뭐 이렇게 수학책에 나와. 로봇 팔 부속 같은 게 이래 돼가 이거 시그마라고 있더라고 나중에. 또 뭐 지렁이가 한 마리 이렇게 서 있어요. 이걸 뭐 엔테그랄 뭐 이렇게 읽고. 제가 이걸 못 읽고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요. 그 달성원 옆에 가면 시립도서관 달성분관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일부러 그 당시에 대건고등학교가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대건고등학교 애들 이제 오픈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도서관에 칸막이가 아니고 오픈된 이런 탁자인데 대건고등학교 애들 이제 그 공부하러 많이 와요. 그러면 일부러 그 중에서 공부 제일 잘할 것 같이 생긴 놈 옆에 딱 가서 앉는 거라. 그리고 하루 종일 기다려요. 무슨 강태공이 무슨 입질하기를 기다리듯이. 그러면 이제 자기 친구들 중에 수학이 정석 공부하다 막히는 애들이 그 친구한테서 묻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막 이래가지고 읽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엔테그랄인지 인테그랄인지 자신이 없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 수학 공부 시킬 때는 내가 한 방에 막 설명해주고 싶은 거라. 한 방에 알아듣게.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상하죠? 그럼 더 열받아. 속상해가지고. 그럼 막 머리 쥐받고 발로 차다가 안 되면요. 풀리던 문제집 막 들들 말아가지고 패다가 그것도 안 되면 몇 장 째가지고 쓰레기통에 확 쳐박으면서 니 같은 건 수학 공부할 자격도 없어. 어머니들 이런 적 많죠. 아직 저학년에서 잘 없는가? 이렇게 하고 나면요, 꼭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일은 꼭 정신과 가봐야지, 하면서. 또 정신과는 몹시 두려운 엄마들이 있더라고. 그런 엄마들은 정신과 말고 상담센터, 이런 데도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가도 소용없어요. 왜냐면 이게 풀타임 사이코가 아니거든. 풀타임 사이코라야지 뭐 신경안정제를 뭐 계속 주기적으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항우울제를 복용한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이 풀타임 사이코가 아니니까 파트타임 사이코잖아요. 2시간. 이 증세는 이상하게 2시간 지나면 슬슬 줄어들어서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저도 2시간쯤 지나면 이제 제정신이 돌아가지고 막 우울하게 막 꿀꿀하게 울면서 이제 지방에 들어가 있는 애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급 수습해야 되니까 아까 처박았던 쓰레기통에서 문제집 쨌는 거 꺼내가지고요. 다시 다 펴고 스카치 테이프로 연결하고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원상복구를 해야죠.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 엄마 아빠가 자기를 포기한 듯한 태도나 말 이거예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문제집을 쳐박았으니까 그게 애한테 얼마나
두렵고 상처가 되겠어요. 그거 다 수습한 다음에 이제 애 방에 찾아가가지고 저는 침대 머리맡에 이제 무릎 꿇고 애 손을 꼭 잡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네. 아빠가 아까 미쳤나봐 하면서. 진짜 저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많이 말했어요. 진짜로.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어. 아빠가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고 인간 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면서. 이야기 무수히만 했어. 무수히. 제가 이제 짧은 주어진 시간 동안 그 혹시 우리 어머니께 도움이 될지도 몰라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잘난 척한다 이렇게 듣지 마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수많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실패를 많이 했겠죠.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겪었던 아쉬움보다 저는 훨씬 더 많은 큰 아쉬움을 겪었기 때문에 더 별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잠수에서도 저 같은 아빠 없었어요. 제가 책만 냈으면 아마 유명해졌을 텐데 이상하게 책 낸다는 사람들이 다 실패하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호시치 선생님도 제 강의를 책으로 내겠다고 몇 번 타이핑 시도하다가 그만 실패했고요. 또 제 강의를 듣던 아줌마 중에 1인 출판사는 아줌마가 있어요. 자기 출판사에서 1호로 선생님 책을 내고 싶다고 막 내한테 와가지고 막 협상을 하더라고. 그걸 얼마든지 하라고. 그런데 또 이분도 포기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를 했지만 그죠? 근데 좌절하진 않았어요. 보통 엄마들 보면 하다가 한 3, 4년쯤 되면 아이고 이러다가 애하고 관계 나빠지겠다. 그냥 학원 보내고 때려치우자. 뭐 자기주도 학습이고 나발이고 하면서 학원 보내죠.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많은 그런 제 성질에 제가 못 이겨서 실패도 하고 했지만 거기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요. 다시 애한테 잘못을 진심으로 빌고 치유하고 또 다음날 아침에 우리 애도 사실은 아빠 내일 되면 또 그럴 줄 알면서 그래서 또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털고 아이하고 또 손을 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는 진짜로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학원도 안 다니고 과외도 안 했고요. 뭐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보여요? 이거 인증샷. 우리 애가 어린이 전문서점 다녔다는 인증샷이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날이었는데 전부 뭐 우방랜드 갈 때 백서점에서 이벤트를 했어요. 어린이날 어린이 서점에 책을 사러 오면 가족 사진을 찍어준다 이런 이벤트.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저렇게 저한테 다정하게 할 인간이 아니거든요. 이 연출이에요, 연출. 우리 와이프는 뭐 제가 커피 한잔 돌락하면 일찍 죽으라고 진하게 태워주는. 우리 애는 쪽팔린다고 고개 숙이고 있죠.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이제 이 어린이 서점을 다니면서 제가 그렇게도 원했던 공부에 필요한 어떤 것들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옛날에 유명한 몬테소리 여사가 그렇게 말했죠. 한 꼬마가, 한 어린이가 전인적 인간으로 자라는 데는 세 영역의 균형 잡힌 발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첫 번째 영역은 이제 당연히 신체적 건강이죠. 신체 영역. 이거야 뭐 어머니들이 다 당연히 그래서 건강하게 아이들 키우려고 뭐 좋은 음식 가려 뭐 유기농 찾고 뭐 GMO 조작식품 피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특별히 따로 드릴 말씀이 없고 나머지 두 영역이 이제 학습과 관련된 영역인 인지 영역 그리고 그 정서적 안정을 요하는 정서적 영역 이렇죠. 특별히 인지 영역이 이제 균형감 있게 다른 영역과 균형감 있게 자라면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우리 아이가 물려받은 재능은 다 다르지만 그 자기가 물려받은 재능의 범위 안에서 최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 인지 영역이 아주 필요하죠. 특별히 사고력.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비판적 사고력 이런 거잖아요. 뭐 또 수학 공부 잘하려면 당연히 수학적 사고력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근데 사고력 생각하는 힘이라고 하죠.
생각하는 힘이 이제 자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경험을 많이 하는 경험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진짜 아이 데리고 이제 저는 해외는 나갈 형편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뭐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녔어요. 특별히 이제 그 옛날에 문화부 장관 했던 영남대학교 미학과 교수 하시던 유흥준 선생님 있죠. 알아요? 유흥준 선생님이 쓴 그 유명한 책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거 읽으면서 이제 유흥준 선생님이 자기 대학원생 제자들 데리고 다녔던 대로 그대로 다니기도 하고 막 하여튼 제가 오지랖 넓게 막 애는 관심도 없는데 저만 막 애타게 막 지금도 생각나요. 저 강원도 정선 아우라지 가면 아주 허름한 여관이 하나 있어. 옥산장이라고. 정선에 가면 거기 유흥준하고 자기 제자들이 거기서 잤다는 거라. 그 옥산장 주인이 뭐 자기 컨디션 좋을 때는 막 그 구성지게 그 정선날이랑 불러주고 이런데, 그리고 막 그 아줌마 막 그 일대 아우라지 일대 막 그 수석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전시도 해놓고 그래가지고 막 그까지 찾아가서 그 여관에서 유흥준이 잤던 그 방에서 제가 막 같이 잔 적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체험학습 경험을 많이 쌓기 위해서. 근데 요즘 엄마들은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더라고. 이 SNS가 발달해가지고. 제가 카스 하는데, 카스 제 친구들 보면 이제 젊은 엄마들, 뭐 하여튼, 초등 시절에 꼭 가봐야 될 뭐, 베스트 100곳 개선도 공유하고 막 이래가 열심히 다니고 이래요. 요즘 또 캠핑도 많이 다니고 이런 걸로 봐서.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접 경험한다는 건 아직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접 경험과 함께 또 간접 경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다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다른 아이들의 경험을 내가 책을 통해서 얻는 거죠. 그래서 간접 경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책 읽기예요. 책 읽기. 좋은 어린이 책 읽기. 책을 읽다 보면요, 이상하게 뭐 이런 요소들이 자라요. 생각하는 힘,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으면 당연히 독해력 자라겠죠. 그리고 어휘력 풍부해지겠죠. 어휘구사 능력이 훨씬 뛰어나지거든요. 그리고 좋은 어린이 책을 읽으면요, 전집하고 다르게 좋은 어린이 책들은 창의성도 자라게 해요. 전집은 전부 여기서까지 키가 크고 똑같고 색상 비슷하고 뭐 다 그래가지고 별로 뭐 창의력 자라기 어려운데, 제가 어린이 서점 다니면서 책을 사보니까 어떤 처음에는 초창기에는요, 저도 아무도 모르니까 짜증났어요. 책이 너무 커가지고 책꽂이 안 들어가는 기라. 이만한 책 있죠. 거인사냥꾼을 조심하세요. 뭐 이런 그림책. 아니면 뭐 코끼리 형 봐봐 같은 이런 그림책. 뭐 같아요. 또 어떤 그림책은요, 납작하고 길쭉해. 그래 앞으로 튀어나와요. 이 뭐 일사불란하게 정리정돈돼야 되는데 우린 군대 갔다 왔잖아요. 이 군사문화에 찌들어가지고 책이 딱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막 신경질 나더라고. 또 책의 내용도 보면요, 재질 같은 것도 다 다르고요. 사용한 기법도 다 다르고, 회화 뭐 이상한 거 있어요. 뭐 꼴라주 기법을 사용한 것, 뭐 사진 찍은 것. 요즘 또는 백희나 선생 같은 경우는 막 공예를 해가지고 닭공예를 해가지고요, 사람을 인형처럼 만들어가 그걸 사진 찍어서 그림책의 배경으로 사용하고, 어떤 책은 만져보면 질감이 다르죠. 오돌도돌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다양한 좋은 어린 책을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창의력이 자라는 거죠. 이건 마치 왜 콩나물 씨를 보면요, 밑에 구멍이 뻥뻥뻥 뚫혀 있어요.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게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받쳐놓고 시루를 위에 얹어놨죠. 그 위에서 천으로 덮어놓고 물을 계속 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뭐 구멍이 뻥뻥 뚫혀 있으니까 물이 다 빠져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물이 다 빠져나가진 않고 그 중에 일부를 머금고 있다가 콩나물이 쑥쑥 자라죠. 이 참 신기하더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그죠? 인지형이고 여러 요소들이 자라는 것도 이와 비슷해요. 다 뭐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저번에 책 읽으면 뭐 흔적이 없죠. 표시도 안 나. 근데 뭐가 자라고 있죠. 엄마들은 이게 두려워가지고 표시가 안 나니까. 일본의 어떤 학자는 이걸 보고 숨은 실력이라고 말했어요. 단원 평가나 기말고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실력이 있는가 하면, 그런 학교 시험으로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내용의 어떤 실력이 있어요. 우리 엄마들이 어릴 때 뭘 해야 되겠어요? 숨은 실력을 사실은 길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되고 당장 눈앞에 무슨 성과를 자꾸 요구하죠. 특히 여기 대부분요, 이 동네 아파트 다 비슷한 조건에서 사실 거 아니에요?
이런 동네일수록 더 경쟁 심하고, 남이 의식되고 막, 이렇죠. 애들 책 읽고 나면 막 쫓아와가지고 묻잖아요. 그래가 주인공 어떻게 된대? 하고. 여기서 뭘 깨달았어? 앞으로 동생하고 어떻게 지낼 거야? 이렇게 해서 하면 정말 김이 새는 거지. 책은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엄마들이 막 당장 눈앞에 무슨 성과가 보여야 되니까, 무슨 교훈을 얻고 큰 깨달음을 얻기를 기대하고 막 쫓아가서 확인하고. 그럼 애들이 다음부터 어떻게 했겠어요? 엄마의 질문을 예상하고 자꾸 뭘 외워야 되죠. 그러면 책에 몰입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몰입해 들어가면서 예를 들면 엄마 나 이거 짠해서 못 읽겠어 이런 거, 이건 얘가 슬픔을 느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고 주인공이 처지는 행편이. 그러면 이제 얘는 책의 맛을 안 거예요. 사실 어떤 책은요 뭐 그냥 계속 낄낄거리다가 끝나는 책도 있어요. 이것도 책의 맛을 아는 거고요. 어떤 책을 읽다가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막 먹먹해지고 막 어떤 때 울기도 하고 이러죠. 자, 이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우리 어린 엄마들이 대부분 이걸 잘 못 기다리고요. 쫓아가서 물어요. 질문하고 막. 또 어디서 뭐 독후활동 한답시고 뭐 달선이 도서관에 있는 데가 뭐 프로그램 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에도 하더라고. 뭐 그림책을 읽고 아이하고 어떻게 뭐 할 것인가 기사코. 엄마들이 질문 막 짜내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또 친절한 전집 출판사들이 질문지를 만들어가지고 책 뒤에 두 책 쪽 붙여놓죠. 좀 못되게 말하자면 이건 책이 아니고요. 교재 또는 문제집, 이렇죠. 참 큰일이에요, 진짜. 그게 아니고 정말 좋은 어린이책을 잘 가려서 아이들에게 공급하면, 도서관에서 자주 빌려서 읽히고 이렇게 하면, 그죠? 무엇이 자라요. 그 책이 아이를 자라게 하는 거죠. 저도 책을 읽어보면요. 저도 지금도 뭐 책 읽고 있는데, 유시민의 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책 지금 읽고 있거든요. 읽다 보면 이 유시민 살아온 거 하고 뭐 겹치는 것도 많고 이러니까, 그죠? 저 책을 좀 읽다가 덮고 또 생각하고, 좀 읽다가 덮고 생각하고, 이렇게 상념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이때 누가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책 읽기에 집중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책이 우리 아이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 책을 읽다가 자꾸 무슨 생각도 하고 지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 책이 아이를 잘하게 한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섣불리 막 개입해가지고 어떻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요, 제 소신이 뭔가 하면 독활동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수학 공부 시키다 뚜껑 맨날 열리면서 또 책 읽기 때문에 뚜껑 또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애들 살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독활동 절대 하지 말고요. 그건 전문가들이 하면 뭐 학교 선생님이 한다든지 이러면 뭐 말릴 필요는 없지만, 저는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학교에서 무슨 독후감 그래 자주 쏘라는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3학년 때 썼던 독후감 5학년 때 또 가져가고 이랬어요. PC에 저장해놨다가. 진짜예요. 선생님한테 죄송하지만 우리 애 너무 힘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저학년 때 특히 읽어주고 그냥 많이 접촉하고 이러면 공부하는 어떤 요소가 돼요. 이걸 이제 시중에 놔두는 진부한 말이지만 끌어와서 표현하면, 그 어린 시절에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 이런 말 있죠. 자,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면서 자기 일들을 해나가는데 꼭 필요한 어떤 기초적인 요소들을 자라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 아이들의 어떤 것이 자랄 것이다. 여기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필요해요.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에요. 우리 아이는 뭐 학원도 안 다니고 어떤 그런 쓸데없는 사교, 쓸데없는 게 아니라 뭐 하여튼 그런 거 안 받았다고 했어요. 죄송해요.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무시했어. 가장 중요한 걸 좋은 어린이책 읽기로 잡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영어와 수학은 매일 조금씩 규칙적으로 했죠. 수학은 나중에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생명을 살리는 수학 공부.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뭐 후내년에 불러주시면 사교육비를 현저하게 절약하는 엄마표 영어 공부, 소위 말해 잠수내 공부. 이제 그 세 가지를 이제 우리 아이는 꾸준히 해서 습관을 잡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교육감님이 바뀌었는데, 그때 교육감님이 제일 강조하던 게 창의력 신장이었어요.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그 목표가 창의력.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를 한 거라. 학교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요. 대구교대 모았어요. 대구교대 교수님들이 8문제를 출제하고, 그 당시 대구에 초등학교가 190개인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240개인가 이렇더라고. 애는 줄어드는데 학교는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학급 규모를 점점 줄이는 거죠. 담임선생님 한 사람당 우리 아이들의 숫자를 최대한 줄여야 이제 좀 선진화된 교육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대구교대 가서 8문제를 해결하고 왔어요. 수학 2문제, 읽기 2문제,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대구교대 교수님들이 출제하고. 근데 애가 갔다 어디 발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지 말아 했어요. 상처받을까봐. 뭐 특별히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때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 모여있던 경북대학교 과학경제교육원에서 다 학교 대표로 나왔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진짜로 나중에 뭐 보름인가 지나가 발표가 났어요. 근데 우리 거기서 5등 했잖아, 5등.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영재교육 받은 적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게 그때 받은 메달이잖아, 동메달. 제가 이번 5월달에 연휴가 길어가지고 하도 심심해가 우리 애 방 정리하다가 이거 발견해가지고 이 5월 강의 때부터 사진 찍어서 여기 4월달 제가 간 학교는 없어요. 4월달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를 다 돌아다녔는데, 제가 이래봬도 좀 많이 다니는 인기 강사예요. 5등이고 동메달 받았어요. 1등 1명 금메달, 2등 3명 은메달, 5등, 3등 5명. 우리 집 갑옷처럼 저는 이제 아이가 수능 칠 때쯤 돼서 이제 그 실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길게 보고 진짜 이렇게 책을 꾸준히 읽고, 그제 뭐 수학 공부도 그런 방식으로, 또 영어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가능하면 애가 이제 학습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길게 봤을 때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아이를 키웠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건 이제 아주 뭐 한 일에 불과하고 시간이 뭐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또 저같이 이렇게 난폭한 아빠 밑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자랐어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거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조석희 박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영재교육진흥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청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국회를 통과해서 영재교육이 시작됐죠. 지금 여러분들 보면 4학년 올라가면요, 4학년 때부터 겨울방학 때 영재를 선발해요. 예를 들면 우리 남부교육청 같으면 남구 달서구에 있는 그 같은 학년 중에서 60명을 딱 선발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집체육 받는 거 알아요? 요즘 또 그것도 더 발달해 이제 뭐 영재 학급도 만들고 막 하죠. 근데 영재 학급은 뭐 인기도 없고, 이제 진짜 영재들은 거기 이제 교육청이 뽑혀가지고, 어느 날 영재교육이 통과돼가지고 우리 아이 중학교 때 진짜 그 남부교육청 중학교 그 당시 1학년과 2학년들 뭐 15,000명 중에 20명을 뽑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 수학과학을 쳤는데 우리가 그 20명 안에 들었잖아. 잘했죠? 그래가지고 남부교육청에 영재교육 받았다니까? 별거 아니지만 뭐 가봐야 별거 없어요. 그래서 안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거라고는 애 잡은 거 하고 서점을 다니면서 좋은 언어책을 꾸준히 읽힌 것, 이게 다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무슨 어떤 요소가 자라요. 엄마들이 뭐 저희가 중요한 거 다 아시죠, 사실은. 저희가 중요한 건 대부분 다 알더라고. 뭐 모르는 분 아무도 없죠. 근데 막상 현실에 가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머리로 아는 분이 있고요, 가슴으로 아는 분이 있고, 또 자기 삶으로 실천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 다르죠. 어머니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이제 여러분들 수능 쳤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쉽죠. 40세 미만은 다 수능 세대잖아요. 수능이라는 게 자기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긴장되는 시험일 수도 있는데,
미리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수능 친다고 하면 상상해봐요. 수능고사장 가면 첫째 시간이 국어죠. 가장 긴장되는 시간에 국어시험을 쳐요. 8절절 16쪽의 문제가 출제되고요. 어떤 마음 약한 여학생은 활자가 한 20-30분 동안 한자도 안 보인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조언해요. 수능 칠 때 되면 전날 밤에 또는 그 다음날 수능 당일날 아침에는 뭐 하는가 하면 작년도에 출제된 국어시험 문제를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문제 풀지 말고 그냥 활자에 익숙해지게. 왜냐하면 너무 당황해가지고 긴장하고 이러면 하얘지는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긴장되는 이제 시험의 첫 교시가 국어인데 8절절 16쪽이 출제돼요. 어떻게 했어요? 지문 길다랗게 나오고요. 문제 밑에 달랑 세 문제 달려있어요. 그리고 뭐 지문 중간중간에 뭐 밑줄 쳐놓고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붙여놓고 막 그 허덕이면서 쫓아가면서 막 이래가지고 막 겨우 세 문제 풀면 안도의심을 내시면서 페이지를 넘기겠죠. 넘기면 어때요? 다 아시. 또 산더미 같은 지문이 숨이 턱 막히도록. 근데 이건 수학하고 달라가지고 수학은 아예 모르면 덮어놓고 자면 되잖아요. 양심에 전혀 끓일 것도 없어. 어차피 포기한 거니까. 근데 이거 국어시험은요, 우리말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자기애는 쪽팔리는 거라. 그걸 악착같이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시간이 다 부족하잖아. 대부분 시간이 부족해요. 한 교실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이 80분인가? 문제를 다 해결하고요. 그걸 마킹하고 또 가져간 수험표 뒷면에 옮겨 적고 저녁에 가채점을 해야 되니까 이걸 시간 내에 하는 친구들이 한 반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예요. 나머지는 다 시간이 부족하죠. 적게는 3문제 부족한 애부터 뭐 15문제 부족한 애까지. 그러면 이제 다 찍잖아요, 이제. 이게 현실이니까 어릴 때 책 읽기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막상 수능 현장에 가보면 읽기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해요.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도 내려와 봅니다. 고등학교 여러분들 딱 올라가보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가면요, 무슨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잘할수록 수학 공부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은 다 수학 공부해야 돼요. 우리 애도 영남고등학교 나왔는데, 영남고등학교 우리 1학년 들어가니까 600명인가 610명인가 이렇게 1학년이 있어요. 그 중에서 또 뭐 공부 잘하는 애들 몇십 명 뽑아가지고, 어디 정신병동 비슷한데, 우리의 표현으로 정신병동 같다 하더라고. 처였더라고. 하얀 벽에 뭐 독서대 하나씩 주고요. 그럼 일제히 그 공부 잘하는 1등부터 50등까지 애들이 전부 똑같이 수학의 정석을 딱 꺼낸대요. 우리 애 하는 말이. 그걸 우리 애가 여기서 빼달라고, 이게 정신병동 같다고. 이거 심자라고 하죠, 심자. 일반 야자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거 말고 11시까지 막 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학교 가고 막 싸워가지고 우리 애 그냥 일반 교실로 빼오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요, 수학 공부를 60% 해야 돼. 자기 공부 시간에 60%. 영어 공부 30%. 나머지 10% 사탐, 과탐 해야 되죠. 그때 뭐 책 읽고 이거 뭐 그런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서 못해요. 그럼 그 전까지 해야 돼, 그 전까지. 중학교 때까지. 근데 이놈의 중학교 애들이 엄마 말 듣겠어요? 아주 간단하다니까.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문 쾅 닫고 들어가 본다니까. 아직 경험 안 해봤죠? 좀 이따 해봐요. 특히 애 잡고 난 뒤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은 엄마들은 이 시기에 다 돌려받게 돼 있죠. 왜?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건 망구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요? 사람은 흙으로 지어져서 내게 온 것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슬럼가에서 자라가지고 요걸 막 너무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맨날 악다구니 쓰고 막 양아치들 막 길거리 들어누우가 막 하고 막 이런 데서 자라가지고 저는 저절로요, 여기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뭐 다른 사람들이 지적 많이 해요. 4월달에 진천초등학교 갔는데 진천초등학교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교감 선생님이 문자 왔어요. 엄마들이 선생님 강의 참 좋다고 하네요. 반응이 좋아요. 하면서 평점도 높고요. 그런데 뭐 지랄이라는 말은 안 썼으면 좋겠어. 해마다 교육청에서 저한테 이런 지적을 해요. 근데 이게 내가 뭐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들은 게 그것밖에 없어요. 사춘기 되면요, 우리가 뿌린 걸 다 거두게 된다니까. 지금 뿌린 것이 그때 열매가 맺거든.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애 속상하게 했거든 그날 진심으로 사과하고 내일 또 그럴지라도 그래가지고 저 범어동이나 이런 데 가면 이 말 안 듣는 중학생 엄마들이 그래도 막 답답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오피스텔 뒷골목에 가면 오피스텔 이런 데서 국어논술 전문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데 보낸다니까. 비싼 돈 주고 거기 가면 그래도 책 한 권 읽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거기 가서 읽겠어요? 멍 때리는 기술 배운대.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대치동에 유명한 분들, 이범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한 말이에요. 5%는 뭐 대치동에 가서 좀 도움이 된대. 근데 나머지 95%는 전기세 낸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애는 안 그럴 것 같지? 순진해가지고. 자, 이때 되면 진짜 참 답답해져요. 저도 우리 중학생 딱 되니까 인맥이 내한테 맞고 있지는 않더라고. 딱 때리니까 바로 탁 막아요. 이래. 이게 어디 아빠 손을 막아 하면서 이쪽 때리니까 또 이쪽을 탁 잡고요. 안 먹나 하면서 막 하니까 저를 막 벽으로 밀쳐요. 이렇게. 경찰이 범인 잡아뒀어. 그런 날이 온다니까. 다시 초등 고학년으로 내려와요. 초등 고학년 때 책 읽으라 하면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하니까 엄마 잔소리 무섭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책 읽으라 하면 읽는 신용하죠. 요즘 고학년들 다 들고 있는 게 Y 들고 있어. Y. 그 애들 다 스마트폰 손에 들려 있고요. 뭐 심하들 뭐 게임하냐고 정신없고 뭐. 그 책 읽으라 하면 학습만 아니면 Y 들고 있고. 이게 비극이죠, 비극.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이때 이제 뭐 시키잖아. 한우리 독서논술. 아니면 뭐 주니어 플라톤 이런 거 시키겠죠. 참 답답한 일이에요. 초등 저학년 내려오면 더 겁나니까 이제 긴장되고 1, 2학년 때 막 그렇죠. 애들이 1학년 들어갔는데 엄마 지가 들어가는 것처럼 막 긴장해가지고 막 저도 그랬어요. 학교 모임 뭐 안 가면 큰 불이익을 받을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막 옆에 언니들한테 물어보고 언니들 하는 대로 하죠. 언니들이 뭐라고 고치는가 하면 말 잘 들을 때 더 돌려 하면서 정말 훌륭하게 고치한다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꼭 그 짝이죠. 자기가 사춘기 돼서 이제 뿌린 게 막 걷어지니까 애가 말을 안 듣거든? 그 언니.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한테. 그러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막 하죠. 눈높이 국어를 할까? 싱크빅 국어를 할까? 이것도 고민되고요. 장원 한자를 할까? 뭐. 또 막, 우리말에 뭐 70%가 한자로 되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무슨 한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진짜 참 초등 저학년 때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뭐 큰일 나지는 않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제가 이런 비유를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들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했어요. 국을 끓였어요. 근데 뭐 요리를 배운 적이 없잖아. 그 맛이 안 나. 그래서 남편 맨날 찌랄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MSG 태우는 거죠. 당장 만나게 하려면. 근데 진짜 우리 애를 생각하면 MSG 태우면 안 되죠. 장기적으로 가지고 건강을 해치니까 당장에는 맛이 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해로운 화학점이라 안 쓰잖아요. 자, 이런 학습지를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단원평가에서 하나 더 맞을 수도 있고 기말고사에서 뭐 조금 그죠? 몇 개 더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아이의 소중한 시간을 어릴 때부터 벌써 문제 푸는 기술 배우는 데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문제 푸는 기술은 지금 배울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젊은 엄마들이 이 애 키우는 일을 단거리 경주처럼 생각해서 지금 당장 문제를 척척척 풀어서 100점 맞아야 될 줄 아는 거예요. 시험 치고 나서 뭐 우리의 올백이다 하면서 또 문지시 자랑해야 되죠. 근데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엄마들 올백이라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보니까 2과목 100점이더만. 요즘 초등 2학년 기말에 2과목밖에 안 친다며.
근데 그걸 겁도 없이 올백이라고 막 떠들고 다녀. 옛날 우리 때는 8과목, 9과목 올백이라야 올백이라고 인정했어. 사실은요, 초등학교 때 100점 맞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대단히 미안한 말인데. 이 공부 방법이 다르다는 뜻이거든. 장기적으로 보고 아까 말한 보이지 않는 실력을 키우고 있다면 이거 100점 맞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화학점에 태우듯이 문제 푸는 스킬을 저학년 때 유아 때부터 배운다면 올백 맞을 100점 맞을 가능성이 좀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길게 보면 역효과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시간은, 소중한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학교 갔다 오고 자고 뭐 놀고 밥 먹고 다 빼고 나면 얼마 없는데, 이 시간에 길게 보고 정말 아이에게 유익한 그런 작업을 해야 될 소중한 시간을 엉뚱한데 빼앗기는 거죠. 문제풀이 스킬 배우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초등 저학년 엄마들이 모르니까 불안해서 그렇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상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를 덮치고 있어요. 그렇죠? 뭘 해도 불안하다니까. 어디 보내면 안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도 불안해요. 뭐 하나 선택하려고 해도 머리 터질 것 같죠? 영화관 하나 보내려고 해도 뭐 GMB를 보내야 될지 이보영을 보내야 될지, 아니면 좀 차 태워가지고 저 멀리 화성방크들만에 맨날 뭐 오대 뭐 폴리도 오고 뭐 하여튼 유아기 때부터 벌써 그런 고민했죠.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되나, 형편대가 보낸다 하더라도 원더랜드를 보내야 될지 폴리를 보내야 될지, 이게 진짜 머리 터질 일이거든요. 불안하니까. 저도요, 우리 유치원 보낼 때요, 얼마나 고민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갔다니까. 몬테소리로 제일 유명한 해바라기 유치원, 제가 가가지고 직접 원장도 만나고요, 그 사사치 1, 2, 3층 다 다니고 있어요. 근데 너무 교구가 많아가지고 이거 교구에 좀 수동적이 되겠다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몬테소리를 비판하는 통합유치원을 또 가봤죠. 통합유치원,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부설 계명유치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직접 갔다니까. 애 데리고 가서 인터뷰했죠. 선생님이 인터뷰한다고 왔어요. 아빠들이 잘 안 오잖아요. 엄마들이 오는데. 선생님 앉자마자 제가 이 유치원의 연간 커리큘럼을 좀 보여주십시오 했어. 그래서 선생님 놀래가지고 뭐요? 하면서 연간 커리큘럼요 하니까 막 교무실 가가지고 막 다른 선생님들하고 막 교무실에 사사치 수색하는 거야. 커리큘럼 있어야지. 보통 엄마들이 와가지고 원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데, 이상한 아빠 와가지고 뭐 커리큘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유치원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또 애가 너무 어리니까 뭐 통학 거리가 짧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동네 유치원 가봤잖아요. 동네 유치원. 동네 유치원 가니까 뭐 시장통 비슷하게가 막 앞으로 두 유치원에 비해서 너무 없어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갈등이 되고 이래가지고 제 인생에 이제 스승으로 여기는 우리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유치원 어디 보낼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 벌써 유치원 보내려고 하면서, 우리는 2월생이라서 자기 나이보다 한 살 빨리 이제 어디 다녀야 되니까. 그럼 뭐 속으로는 저는요 2년 빨리 보내고 싶거든요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어릴 때부터 뭐 성경 구절 하나라도 더 들으면 안 좋나 하면서 교회 부설 유치원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이제 그런 유치원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구원파에서 하는 앞산중앙교회라고요. 그 유명한 세월호 사건 때 뒤집어 쓴 독박 쓴 그 구원파 있죠. 거기서 하는 그 대구 교회가 이제 저 앞산중앙교회라고 있었어요. 지금 거기 유명한 그 유기농 식당하고 있죠. 그 식당이 유치원이었어요. 그 유기농 뷔페식 식당 하는 그 이름 모르겠는데, 거기가 우리 아이가 다녔던 상록수 유치원이잖아. 지나고 나니까 뭐 다 그 나물이 그 밥이고 거기서 그건데, 유치원 때는 그 유치원 하나 고르는 게 그렇게 막 심각한 일이었죠. 이걸 여러분들이 또 하고 있다니까. 저학년 때 이 학습지나 저 학습지나 거기서 그건데, 가능하면 학습지 안 하는 게 좋아요. 문제풀이 스킬을 언제 배우는가 하면 고등학교 가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녀봐서 다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영남고등학교 가니까 교육적 모의고사를 1년에 4번 치고, 사설 모의고사를 또 4번 치고, 중간기말 4번 치고, 12번의 시험을 치고요. 고등학생이니까 시험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항상 오답 노트를 하는 거라. 그래서 틀리는 걸 오답에 노트에 다 적어야 돼요.
영산고등학교 또 무슨 스님도 많거든. 네이버에 물어봐요. 일목삼수라고. 목자 들린 스님 한 분하고 뭐 숫자 들어간 스님 세 분이 완전히 뭐 깡패 같대. 고등학교 가면 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치고 나면 오답 노트하고요. 우리 애는 몇 개 안 틀리기 때문에 오답 노트 하루 저녁이면 다 했어요. 근데 반타작 하는 애들 어떻게 했어요? 한 달 내에 노트에 뺏기는 거랑 다 뺏기고 나면 또 시험 쳐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 못하면 참 슬프다니까. 고생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맨날 문제 풀고 있어요. 모의고사 해설. EBS 교육방송 봐도 계속 문제 해설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요. 문제 푸는 스킬을 저절로 배우게 돼요. 저절로. 그때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 푸는 스킬을 배우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엄마들이 코스를 오인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달려야 될 코스는 마라톤인데 100m 달리기 하듯이 이걸 보고 코스 오인의 올이라고 부르죠. 자, 100m라면 완전히 주법부터 달라야 돼요. 스타팅 블록이 있어야 되고요. 출발할 때 뒤에 발 얹어가지고 박차고 나가는 거 있죠. 스타팅 블록. 그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긴장하고 구분 수학 해야 되지. 초시계를 재가면서 막 한 바퀴 푸는데 몇 초 걸린지 기록 재고 막 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제정신이 아니라. 미안해요. 네. 다시 볼 일 없으니까 내가 못됐게 말아요. 주법부터 완전히 달라요. 근데 마라톤을 뛴다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이가 마라톤을 뛴다면 마라토너들은요 절대로 오버페이스 안 하거든요. 35km 지점이 승부 지점이래. 스퍼트 지점. 근데 우리는 뭐 1등 할 마라톤이 아니죠. 종목도 그냥 완주하면 되는 마라톤인데, 그러니까 초등 저학년 시절은 마라톤 뛰는 시기가 아니고요.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몸을 만드는 시기, 준비하는 시기예요. 이게 마라톤을 말하면 이제 폐활량, 심폐 능력을 기르고 근력을 키우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공부 습관을 잡거나 집중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책을 많이 읽거나 이런 작업들, 길게 보고 무엇을 그죠 잘하게 하는 연습, 이걸 해야 되죠. 근데 언니들이 가만히 안 놔두잖아. 막 꼬시가 교육받으러 가자 걔가 뭐 교육받고 나니까 빨간 펜 해야 되고 막 초등학생 때 이렇게 된 원인이 딱 제가 볼 땐 딱 하나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유아기 때. 엄마들이 얼마나 밝은지 저게 뭔지 다 알더라고. 어느 출판사가 뭔지. 막 이거 어떤지 거실을 제가 몰래 찍었거든요. 다 우리 집에 언제 왔다 갔어요 카더라고. 책 읽고 싶겠어요?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푸름이 아빠가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책을 냈어요. 푸름이 이렇게 영재를 키웠다. 우리 3학년 때. 그때 푸름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이 영재라고. 저도 그때 저녁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시중에 나온 책 다 읽었거든요. 바로 사서 2시간 만에 다 읽었어요. 딱 읽고 나서 드는 느낌이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야 이런 책 내가 내야 되는데 기분 나쁘게 내보다 먼저 냈네. 셈이 났고요. 다른 하나는 야 이 책을 모르는구나 이거였어요. 그 푸름이하고 푸름이 동생은 이제 유치원 안 보내고 그 돈 전략해가지고 자기 집에 오는 방판 아저씨가 웅진 아저씨였어요. 웅진에서 공급하는 책을 계속 받아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어린이 책은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웅진에 전적으로 의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책을 많이 읽었대. 근데 푸름이 아빠가 한 아주 큰 공헌은 뭔가 하면요, 책 읽기가 중요하다 이걸 온 전국에 알린 거라. 그리고 푸름이 닷컴 만들어가지고 광신도들 많이 양산하고 거기 가보면 종교죠. 종교 유아 엄마들 보면 막 미친 듯이 뭐 그렇게 하면 다 영재될 줄 알고 막 진짜 슬퍼요. 내가 덜 유명한 게 안타까워. 그리고 거기서 또 새끼 하나 나왔잖아. 새끼 강사. 불량요가라고 들어봤어요?
하원맘의 불량유각 하면서 하원이 엄마 또 중학교 때 책 냈잖아. 푸르미 닷컴에서 활동하다 유명해져가지고요. 거기는 무슨 조직원 제도가 있대. 하원이 엄마가 뭐 보험을 하는데 보험에 가입하면 조직원이고 안 그러면 일반 사이트 회원이고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도 뭐 전집 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엄마들이 애들 키우면서 애기 때 옷을 살 때 100벌씩 사요 안 사요?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맞게 몇 벌 가지고 돌려 입고 또 자라면 또 사고 계속 이래 안 해요? 신발도 그렇고. 근데 정신이 나가도 분수가 있지. 아니 육체보다 훨씬 더 예민한 영역이 정신적인 영역이거든요. 왜 어릴 때 우리 트라우마 한번 생겨봐요. 평생 간다니까. 저는 어릴 때 아버지 8살 때 돌아가신 그 장면 지금도 뭐 선명해요. 5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도 저는 성인 어른 남성을 만나면 두려워요.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내가 장례식도 못 갔다니까. 그 어린 시절 정신적 영역에 어떤 타치가 굉장히 예민하죠. 그런데 그 소중한 아이들의 그 정신적 영역에 성장과 아무 상관없이 한꺼번에 막 저렇게 어떤 놈은 뭐 2천만원씩 3천만원씩 한꺼번에 도배해가지고 막 어디 또 불려가가지고 푸르미 아빠 강의 한번 듣고 나면 막 불안해가지고 막 와, 저런 거 꼭 읽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한꺼번에 도배하더라고. 애들 방에 3면을 책으로 전집으로 채워놓고 막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죠. 애는 거기서 막 질식하려고 하는데 안 답답해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젊을 때 강의할 때는 이거 빨리 중고나라 갖다 다 팔락했어요. 저거 보고 있으면 계속 본전 생각나거든. 근데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안 읽거든요. 유아기 때는 막 하도 가난해가지고 그래도 뭐 읽을 게 없고 이러니까 뭐 읽을지 모르지만 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안 읽어요. 손도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저거 쳐다보다가 애 안 쳐다보다가 언젠가 읽겠지 하고 또 쳐다보다가 애 쳐다보다가 시어머니 전화 받은 날 뚜껑 열린다니까. 내 상태 안 좋은 날.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젊을 때 강의할 때는 빨리 내다 중고나라 갖다 다 팔락했어. 근데 엄마들이 정말 한꺼번에 제 강의 듣고 왕창 내다 파는 엄마 딱 한 명 봤어요. 지금까지 13년 동안. 만천동산 어떤 엄마인데 바로 동네에 있는 전집 아저씨 불러가지고 얼마 쳐줘도 괜찮으니까 다 빼가라. 야, 그 엄마 대단하죠. 대부분 엄마들은 이게 안 돼.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인테리어가 무너져, 인테리어가. 이 빼고 나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이건 좀 못되게 말하면 이거 책이 아니고 인테리어 아니에요, 인테리어. 비싼 인테리어. 지적인 인테리어. 언니를 한 대 꼬셔해가지고 어디 교육받으러 가보면 딱 요렇게 말하죠. 이세보고 세계 명작일 거래. 수학 동화도 읽으라고. 아니 세계 어느 나라에 이세를 위한 명작이 있어요. 너 되묻고 싶어. 자, 아이들을요 이렇게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면 안 되고요.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니까 책의 맛을 모르는 거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세가 세계 명작을 읽어요. 세계 명작은요 유아용이 없어요. 사실은 고학년 청소년용인데 나중에 좀 또 나중에 그 고학년 청소년용 책을 전집 출판사들이 우리 애기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 아니고 애기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다이제스트 하는 거죠. 책의 맛을 제거하고요. 줄거리만 앙상하게 남겨서. 그래서 세계 명작 전집이라고 만들고요. 또 이세가 못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읽어줘야 되는데 엄마 또 바쁘죠? 그러니까 테이프. 성우들이 육성으로 테이프로 녹음해가지고 줘요. 그걸 엄마들이 또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할 때 애들한테 막 틀어준다, 기계음을. 너무 비극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걸 너무 책 읽기를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애들 머릿속에 스토리나 줄거리나 지식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엄마의 목소리로 그죠? 무릎에 앉혀놓고 한 권을 읽어주더라도 엄마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계음 틀어놓고 막 이렇게 능률 중심으로 이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걸 완전히 왜곡시켜 놓고 있어. 6세 때 경제나 역사를 읽어야 되죠. 영재되려면. 맞아요. 6세 때 저 정도는 읽어야 영재되지. 수능에서 애들이, 문과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저 두 과목이거든. 수능 문과에서 11과목 선택하게 돼 있어요. 한국사는 지금은 필수가 돼 있지만 우리 애 때만 해도 서울대만 한국사를 필수로 요구했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지망하는 애들이 한국사를 필수로 하니까 나머지들은 다 도망가는 거지. 그거 선택했다가 뭐 밑바닥 깔아주기 십상이니까. 경제는 가장 어려운 과목이고요. 그래서 저 두 과목은 문과 11과목 가운데 다 피하는 과목. 제일 쉽게 하는 게 한국지리, 뭐 사회문화, 윤리 이런 거 하죠. 이걸 6세가 안 돼, 6세가. 심각한 일이에요. 요즘 그래도 뭐 이제 나아져서 옛날에 위인전집 하다 이제 요즘은 인물 이야기 하죠. 옛날에 위인전집 하면 전부 전쟁 영웅, 뭐 징기스칸, 나폴레옹, 강감찬, 을지문덕, 뭐 하고 영웅들, 뭐 세종대왕 이거 읽으면 막 우리 애들이 그거 닮을 줄 알고 막. 근데 너무 위대한 사람들 자꾸 보면요, 나는 버러지같이 느껴지지. 엄마들이 기대하는 효과가 안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바뀐 거예요. 장르 자체가 바뀌었죠. 인물 이야기라고. 우리하고 비슷한 보통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제 내고 있어요. 이거까지는 많이 발전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걸 5세짜리가 읽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애들은요, 부모 인생에 아무 관심도 없어. 근데 뭐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위인들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제가 진짜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 인생 체험하기라는 여름방학 기획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었어요. 아빠가 비산동 저 슬럼가를 얼마나 많이 이사 다녔는지, 네가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는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제 여름방학 때 비산동 투어를 하게 됐어요. 근데 나가려고 하는데 찌랄하는 거라. 이 더운 날씨에 이게 뭐 하는 짓이고 내가 그걸 왜 가야 되노 뭐 계산코 막. 그래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출발하다가 내가 열받아 때리쳤잖아요. 에이씨 때리치라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애는요 저 아빠 인생에도 관심이 없다니까. 지밖에 모르는데 뭐. 그렇죠? 특히 우리의 B형이잖아요. B형. 저도 B형이고요. B형은 지밖에 모르는 거 다 알죠? 그러니까 B형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 우리 집은요 세 식구가 다 B형이에요. 오이지라고 들어봤죠? 김치로 비유하자면 B형은 오이지래.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대. 그 꼬마들이 뭘 알겠어요. 물론 어머니들도 사실은 몰라서 그렇죠. 불안하기는 하고 잘 모르겠고 언니들이 꼬시고 전문가들이 간다니까 뭐. 누가 전문가인지도 모르고 뭐 하여튼. 지식책을 읽으면 책 읽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초등학교 올라오면 책 거의 손 안 대게 돼요. 예, 책의 맛을 모르니까. 그리고 머릿속에 너무 많이 들면 친구 못 사귀어요.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그런 애 하나 오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데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 그죠? 뭐 마음을 표현해보라 하면요,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들하고도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림책을 가지고 이렇게 수업하거든요. 그 그림책을 읽고 네가 이제 마음을 표현해보라고 하면 얘는 진짜 마음을 깊이 표현해내요. 책을 많이 읽었어. 근데 얘가 친구를 못 사귀는 거라. 사람하고 눈을 못 마주쳐요. 책을 많이 읽어서 아는 건 굉장히 많고요. 애기 같아, 애기. 어릴 때 막 지식중심 체육회에서 많이 알잖아요? 초등 1학년 들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말 섞고 봐가지고 친구들이 알 나갔잖아? 아는 게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친구는 시시해서 못 사귀는 거지. 그러면 다시 책으로 들어가요. 역효과도 나타나고. 가장 중요한 건 책의 맛을 모른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책을 읽다가 슬퍼서 울거나 뭐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
저는 우리 애하고 책 읽다가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저도 많이 울고, 어른들도 치유되고요. 좋은 어린이 책은 사실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거든요. 전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일본의 유명한 동화, 우동 한 그릇, 그거 읽다가 막 애하고 같이 막 소파에 앉아가지고 펑펑펑 울고 막. 또 초등학교 3학년 어느 교실에서 일어난 영대위에 내 짝꿍체 영대라는 책 있어요. 그 영대 보면 엄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서울로 전화 오거든요. 서울로 전화 와가지고 돌봐주는 사람 없으니까 꾀죄죄하게 해가지고 자존감은 현저히 낮고 말도 없고 학급에서 늘 무슨 일 생기면 다 덮어쓰고요. 왕따 당하고 뭐. 정말 슬프더라고. 꼭 어릴 때 저 같아가지고. 지금도 이제 우리 연구소에 책 안 좋아하는 고학년들 있으면 불러가지고 옆에 앉혀놓고 내 짝꿍형도 읽어주거든요. 읽어주면 지금도 제가 울컥울컥하고 눈물이 나는데, 그러면 애들은 뭐 멀뚱멀뚱 해가지고 선생님 왜 울어요? 계속 애들이 책의 맛을 알고 이렇게 자라나야 되거든요. 감동이든지 굉장히 재미있든지 아니면 짠하든지 뭐 무슨 맛을 알아야죠. 그거 말고 머릿속에 지식만 들어가지고 이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요즘은요 지식은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 개인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시대가 바뀐 거죠. 지식은 다 공개하고요. 이 공개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이런 능력이 중요해졌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수능 시대죠. 수능 세대. 학력고사 시대하고 다르게. 그리고 앞으로는 더 하죠. 4차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요소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아기 때 저렇게 많이 읽어가지고 뭐 지식 많이 안다고 해도 이건 다 커가면서 다 이자쁘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가면 일주일만 읽으면 다 커버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학습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인지 영역의 발달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죠. 여기도 동영상이 안 나오네. 그냥 지나가요. 자, 인지 영역의 발달에, 그러니까 학습 영역에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까 몬테소리 여사가 말한 것처럼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그죠? 신체 영역, 인지 영역, 정서 영역이 균형감 있게 자라야 한 전인적 인간으로 자라요. 이거 애들 직접 키워보면 아는데 정서적으로 불안하면요 아무리 뛰어나도 안 돼요. 책상에 일단 앉아있지를 못하고. 그죠? 지금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이렇게 우리 아이 키운 대로 수학 공부를 몇 명 시켜보거든요. 해보면 정서적으로 불안한 애들은요 이 습관이 안 잡혀있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가지고 시계 보고요. 물 먹으러 나가고 화장실 갔다 오고 무슨 50분 공부하는데 3번을 나가.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우리 자신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정신병이 하나씩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하루 종일 하는 말을 다 들어보면 지시, 명령, 확인, 질책, 비난 뭐 이런 거예요. 녹음하면 해서 들어보라니까. 근데 이 2단지 앞에서 엄마들 저녁에 노란 차 올 때 애 받는 거 보니까 5살짜리가 이제 막 유치원 갔다 와요.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 모르겠는데 내리잖아요. 애가 뭐 없다고 막 이렇게 5살짜리 엄마가 막 아우 내 목 쉴까봐 흉내를 못 내. 가만히 똑바로 찾아보라고. 근데 2단지에서 지금 목격한 거예요. 제가 2101동 오래 살았잖아요. 2101동 806호 내가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누가 그 806동 이사 오던데 혹시 여기 있는지 몰라. 1단지 사시는 분 있어요? 1단지. 이리 없어요? 뭐 손 들락말락 하노? 105동 사시는 분 있어요? 105동? 없어요? 없네. 제가 105동 살아요. 2101동 공무원 아파트잖아요. 여기서 4년 살다가 이제 기한이 다 돼가지고 우리 아빠 동네 좋다 해가지고 1단지로 이사 가가지고 그 이제 대서초등학교에서 저를 불러줘서 제일 기뻤어요. 왜 가까워가지고
아니, 등잔 밑이 어둡다고. 다른 학교 저 신월성지구 가면 조아민이 월성 이런 데서 저는 수도 없이 부르는데, 이놈의 대선은 한 번도 안 부르더라고. 우리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게 필요한데, 우리 자신으로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해봐도 그렇고, 저도 해봐도 그렇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그런데, 참 고맙게도, 제가 어린 스님을 만나서 좋은 책을 계속 꾸준히 아이하고 읽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맨정신으로 하기 어려운 일을 책을 읽어주는 순간에 좀 달라지죠. 너무 고맙더라고. 그전 아이하고 책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요, 학교 가서 물론 재밌게 놀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약해가지고 큰 힘센 놈이 맨날 모래 뿌리고 막 있잖아요. 괜히 찝쩍거리고 막 나는 싫은데 막 거기다 공부 잘하는 애하고 비교되죠? 또 부잣집 애하고도 비교되고요. 많은 어려운 일들 견디고 이겨내고 학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정말 우리 애들 꼭 안고 오늘 별일 없어서 물어보고 기특하다 하고 이래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그림책 한 권 읽어주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되는데, 요즘 엄마들 소문 들으니까 애 올 시간 되면 딱 집에서 미리 과일 딱 깎아놓고 딱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 씻고 과일 먹고 빨리 할 일 하자 하면서. 그 그림책 중에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 최숙희 씨가 쓴 그림책인데 거기 보면 우리 꼬마들 또래 애들이 애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맨날 혼나는 거라. 아, 시킨 대로 하고 혼나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목욕하라 한다 엄마가? 애 혼자서 바쁘다고? 그 애가 목욕탕 들어가지고 목욕하면서 막 비누거품 풀어가지고 떡칠을 해놨어. 애는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막 온 목욕탕이 비누거품으로 도배되는 거라. 엄마가 하도 안 나와가지고 목욕탕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완전 개판돼 있거든. 목욕을 분명 혼자 하라 했어. 그러고 1학년짜리가 하면 그 정도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해야지. 그래놓고는 막 지랄하면서 뭐.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해서 영문을 모르는 거지. 엄마가 목욕하라 해놓고 혼내니까 자존감이 툭 떨어지죠. 또 좀 있으니까 엄마가 짜장면 시켜주네? 짜장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고맙다 하면서 허겁지겁 먹었어. 근데 좀 이따 와가지고 또 고함을 지르네? 온 방바닥에 퍼질러 놨다고? 이번에는 혼자 놀락해가지고 이번에는 혼 안 나고 좀 조신하게 잘 놀아봐야지 하고 스케치북을 딱 꺼내가지고 그림을 그렸잖아. 근데 애가 상상력이 너무 뛰어난지 스케치북이 너무 좁은지 어디 좀 근데 보니까 벽이 하나 있어. 야 여기다 그리면 되겠네 하면서 막 그걸 막 멋지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엄마가 또 와가지고 막 밥주걱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벽에 낙서했다고 막 하죠. 그러니까 하는 짓마다 혼나네? 우리하고 똑같죠? 애들 뭐 하는 짓마다 혼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최숙희 작가가 절묘한 게 애의 자존감이 툭툭툭툭 낮아지는 걸 보고 애가 작아진다고 묘사를 했어요. 이게 문학의 특징이죠. 나중에 되니까 애가 사라졌어. 안 보여. 너무 작아져가지고. 너무 자존감이 낮아졌어. 그제서야 이 엄마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막 애 찾으러 다니면서 막 온 동네 우는 거라. 울면서 막 애 찾으러 다녀요. 애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애가 없어진 게 아니라 너무 작아져가지고 엄마 치마 밑에서 울다가 잠드는 거라. 근데 엄마가 막 자다 보니까 엄마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또 깨보니까 엄마가 자기 찾으러 다니거든? 그제서야 애가 막, 아까 우리 엄마가 막 미친 엑스 널뛰듯이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마지막 해피엔딩이죠. 안고 막 같이 울고 막. 자, 우리 애들이 이런 그림책을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지하고 똑같잖아. 이걸 보면 뭐라 해요? 동일시. 주인공과 내가 동일시 될 때 몰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태양이 후레할 때 엄마들이 전부 지가 송혜교인 줄 알고 이 동일시가 돼야 재미있거든요. 몰입돼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식책 읽기를 하면 동일시가 안 되잖아. 근데 동화책을 읽어야죠.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이거 왜냐? 자기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 엄마들 연속극 좋아하는 이거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것 같은 이야기. 내 이야기니까. 자, 이게 동일시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혼날 때 자기도 속상하고. 그죠?
엄마하고 끌안고 울면서 엄마의 사랑을 확인할 때 자기도 거기서 위로를 받고 이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카타르시스. 자기 정화죠, 자기 정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런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이 몰입해 들어가는 게 당연하고, 그죠? 또 슬펐다가 기뻤다가 엄마의 사랑을 확인했다가 이런 작업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우리가 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쫓아가서 질문 안 해도 돼요. 애가 내면에서 저절로 깨닫는다니까. 뭘 깨닫겠어요? 두 가지 정도를 깨닫겠죠. 하나는 다 이래서 안 해. 이거 다 이래서 안 해.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 줄 알아요? 내만 이래서 한다고 생각해봐. 너무 불행하겠죠. 절망적이라. 근데 다 이래서 안 해. 이래봐요. 여러분들 다 충동 조절 장애 있는데 말 못하고 있죠. 내만 그런 줄 알고 막 커피숍 가서 우아하게 커피 마실 때 이런 이야기 하기 참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이코란 이야기 하니까 어때요? 좀 위로가 되죠? 야, 저 사람도 그렇고. 저기 큰 위로예요. 다 이렇게 사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 엄마가 화낼 때도 많지만 사실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를 울며불며 찾아서 다니지. 이걸 깨닫는다니까. 그러면 애가 치유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엄마한테 혼나고 지적당하고 이러는데 이런 좋은 어린이 책들이 우리 아이를 위로해요.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요. 이거 우리가 평소에 맨정신으로 하기 참 어려운 일을 그런 책이 대신하는 거죠. 저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행히 그죠? 아이하고 좋은 어린이 책을 읽으면서 늘 소통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애가 건강해지는 거야. 물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우리가 잘 자라줬어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 책 읽기가 특별히 인지영역의 발달에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 하기 어려운 정서적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다. 그래서 책 읽기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원래 책 읽기라는 것이 이 사람 사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됐어요. 폭넓게 말하면 이걸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인문학하고 이 우리의 수능 성적표. 여러분들 봐도 모르겠죠? 이거 엄청 잘한 거예요. 어느 정도 잘했는가 하면 태초 학원과에 함도 안 했다 했어요. 영어는 뭐하기 연수나 이런 거 한 적도 없고요. 영어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뭐 DVD 한 120편 봤어요. 이른바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여기 도서관에 이 책이 있으란 건 모르겠네. 보통 60만 명이 수능을 치죠? 그 중에 이과 20만 명, 문과 40만 명 잡으면요. 우리의 문과 40만 명 중에서 상위 1%면 몇 등 하게요?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지. 아니, 40만 명 중에서 10%는 4만 명, 1%는 몇 등요? 4,000등, 0.1%는 400등이죠. 우리는 한 200등에서 250등 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 안 되는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걸 환산하는 방법이 있거든. 200등에서 250등 잘했죠? 0.05%. 좋은 어린이 책을 이렇게 꾸준히 읽다 보면 꼭 우리 애처럼 뭐 똑같아진다는 게 아니고 우리 애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애보다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을,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죠. 같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어도요. 방치하고 이러면 발휘를 못하고요. 그죠? 성실하게 꾸준히 하면 아주 잘하고 그러죠. 우리 애 가면 진짜 뭐 IQ 얼마 안 되는 어떤 의사 선생님인데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 후천적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좋은 어린이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각인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내가 쓸데없는 짓 안 하겠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린 시절 아이들이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는 것보다 더 좋은 영재교육이 따로 없고요. 더 좋은 사교육이 따로 없어요. 만약에 더 있었다면 제가 안 했겠어요? 저는 특별히 공부에 한 맺힌 사람인데 아무리 거듭 생각해도 더 좋은 길이 없었어요. 제 주변에서는 애 아깝다고 수성구 보내라고 많이 말했어요. 물론 수성구 집값도 비싸지만 수성구 갈 필요가 없었다니까. 요 달서구에도 영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뭐 대구에 고등학교 한 70개인데 그 중에서 한 랭킹 한 8, 9위 하거든요. 영남고등학교. 대구는 지금 자사고 됐지만 대구도 있을 때는 한 10위 정도 했고요. 그럼 뭐 꼭 수성구 가야 될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 어느 학교 가는 거가 중요하지 않죠. 그 학교 가도 내 아이가 어느 정도 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그 저도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고 해도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이 없어서 제가 어디 안 보낸 거죠. 영어 학원도요. 우리 중학교 때 수성구에 아발론이 상륙했어요. 아발론 알아요? 아발론은 외국 거대 자본이 투자한 영어 전문 학원이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아발론이 상륙하는데 6개월을 마케팅 하더라고. 범어동 수성구 일대에 주요 골목마다 프랭카드 붙여놓고요. 대구 광역시 중학생 영어 경시대 일부러 하는 거라. 그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아발론이 딱 상륙했어요. 아발론 상륙하고 한 5년인가 지나니까 달서구에 상륙하더라고. 칠곡에는 한 10년 지나니까 상륙하고. 근데 뭐 그 신월성 지구 가면 막 제가 뭐 좋은 동네라고 있잖아요. 신월성 지구에 가서 강의하면 그거 뭐 굉장히 자부심이 굉장하다고 자기는 수성구 빰참 하면서 대치동에서 어떤 새로운 뭐 학원 흐름이 생기잖아요. 그게 분당을 거쳐서 목동 갔다가 부산 해운대 왔다가 대구 오는데 한 10년 걸린다니까. 달서구 오는데 더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교육에 의존해야 되면 우리는 뭐 생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미 흐름이 늦게 오는데 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조건 엄마들이 어린이책 읽기가 좋은 어린이책 읽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죠. 애들한테 시간. 근데 엄마들은 대부분 보니까 책 읽기 할 때 짜투리 시간을 자꾸 활용해. 피아노 갔다가 태권도 갈 때 1시간 남잖아? 그때 책 읽으래요. 그렇게 쫓기면서 책 읽기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애들이 건성으로 읽죠. 영어로 말하면 스키핑. 대충 건성으로 넘기고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만화책 읽어요. Y 읽고 있는 이유가 그거죠. 말풍선의 도움을 받고 그림도 코믹하고 막 이러니까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책 읽기로 가는 거지. 그래서 짜투리 시간 읽으라고 하면 안 되고 일과 다 끝낸 다음에 저녁 물리고 저녁 밥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너무 이상적인가? 테이블 중심으로 딱 모여가지고 보드게임도 하고요. 책도 읽고 그래야 돼요. 텔레비 끄고 연속극 보면 안 돼요. 연속극 나중에 다운받아 봐. 애들 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가 하도 연속극을 봐가지고 내가 우리 애 초등학교 때 텔레비를 없앴잖아요. 지독하죠. 잠수는 여행 한다고 할 수 없이 텔레비 또 새로 어디서 얻었어요. 아니 우리 와이프는 뭐 저는 운동부 출신이라서 TV가 사람을 쇠뇌시킨다 이걸 알거든요. 바보상자다 그런 말 있죠. 프로야구 중계해가지고 모든 우리 국민을 프로야구에 빠지게 하고 뭐 전두환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하여튼 이런 꼬름한 비판적 저는 막 하여튼 골수 뿌리부터 골수 저는 뭐 하여튼 우리 장인어른 말대로 하면 저는 빨갱이거든 빨갱이. 결혼하겠다고 가니까 뭐 빨갱이라고 뭐 자기 딸 안 줄락 하고 막 있잖아. 아니 제가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시골에 인사를 가잖아요. 처갓집에 청도 풍각이라는 곳이 우리 처갓집인데 가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없고 전부 내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처남이라고 다 모여 있어. 매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꾸로 매달으려고 먼저 일단 술 한잔 하래. 술 못 마신다 하니까 노래 한 곡 하래.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는 노래가 유행가가 없어가지고 제가 아는 노래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노래 한 곡을 딱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 가쁘더라고. 근데 제가 불렀던 노래가 유명한 김재하 시인의 시를 노래로 만든 타는 목마름으로 가는 노래였어요.
민주주의에 관한 노래인데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이런 노래 알아요? 모르죠? 님을 위한 행진곡 이런 거 빠른 템포로 불렀으면 뭐 다 졸도했겠지. 그리고 저학년이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그림책 같은 거 빌려가지고 글밥 많은 거 안 해도 돼요. 요즘 좋은 그림책 진짜 많거든요. 초등학생들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그림책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는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도 있을 테고 달수언니 도서관 가면 되잖아요. 여러 명 그 아이디 등록해가지고 빌려서 읽어주고 이거 진짜 돈 안 들이고 아이 잘 키우는 방법이거든요. 저학년 때는 그 엄마들 물론 목 아프고 바쁘지만 동생도 그렇지만 읽으라 하면 안 되고요. 읽어줘야 돼요. 이 책 읽기는 한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어 안다고 영어책 줄줄줄 못 읽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비슷해서 행간의 숨은 뜻 알아야죠. 저자의 의도 파악해야 되죠. 그 배경이나 분위기 알아야 되죠. 띄어읽기 해야 되죠. 그 책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것이 좋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요. 5, 6년 전에 KBS에서 학교란 무엇인가 다큐멘터리 10부작을 제작했어요. 그 다큐멘터리의 7부작제가 저거예요. 책 읽어주기가 책 읽기를 좌우한다. 그러니까 충분히 읽어주면요. 애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 말을 훨씬 더 많이 알아들어요. 어른들의 말을 계속 들었으니까. 정말 중요하다니까.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하게 되고요. 아는 말이 많아야 집중이 잘 되죠. 아는 말 한마디도 없으면 집중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 읽어주기가 내 아이의 책 읽기 능력을 좌우한다. 언제까지 읽어주는 거 하면요. 아주 간단해요. 엄마가 읽어주는 게 지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 훨씬 느린 날이 와요. 그럼 애들이 답답해가지고 책 뺏어간다니까? 엄마 내가 읽을게 하면서. 그때가 되면 이제 읽기, 소위 말하는 읽기 독립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아이들의 독서 레벨을 업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잠순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이걸 지평선 읽기라고 잠순에서 말하는데, 영어 할 때, 영어책 읽기 할 때도 한 줄짜리를 꾸준히 읽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ORT 같은 거, 한 페이지 한 줄 나오는 거, 이런 걸 꾸준히 읽다 보면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레벨이 업 돼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레벨 업 시키려고 안 해도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무리하지 않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주라는 것. 이제 남은 한 20분 동안은 좋은 어린이 책이 그럼 어떤 건가, 뭐 이런 거. 사실 엄마들이 좋은 어린이 책이 어떤 책인지 몰라서 전집 의존하고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죄 없어요. 언니들이 그렇게 꼬시키고, 꼬시고, 뭐. 여기도 언니들이 있을 텐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교원 언니들 이야기 좀 하지 말라는 거야. 교원 언니들 학교마다 다 있을 텐데 상처받는다고. 자,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제 어머니들 설득하는 마지막 카드예요. 이제 인증샷 마지막. 자, 이건 우리 애가 25살 때 재작년이에요. 재작년에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8월달이었는데 제가 일요일날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애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아빠. 그냥 말하면 듣겠는데 아빠 하고 가만히 있다 또. 꼭 대답을 들어야 말을 하고. 그걸 왜 하니까 시험이 와야 돼 심노 이렇게 하더라고. 그 무슨 시험 하니까 로스쿨 입문시험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갔잖아 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로스쿨 입문시험을 쉽다고 말하는 놈이 이거 미친 놈이지. 안 그래? 여러분들도 혹시 좀 이따 기말고사 치고 와서 시험 쉽다 하면 너무 기대하면 안 돼요. 보통 시험 쉽다 하는 애들은 70점이라. 이 난이도 구분이 안 된다는 뜻이 아직 어리잖아요. 학년 낮죠. 말귀 못 알아듣죠. 문제 이해도 못하는 게 수두룩한데 뭐. 그죠? 진짜 똑똑한 애들은요, 한 문제만 알까리 해도 어렵다 한다니까. 그런 애들은 94점, 96점, 100점이고요. 시험 쉽다 하는 애들 보면 대부분 70점. 그러니까, 기말에 너무 기대하지 마요. 저도 그래가지고 우리 애를 비웃었잖아. 야, 로스쿨 입문시험을 쉽다 하니까 이 미친놈이지. 그것도 로스쿨에 관심도 없는 놈이. 제가 어릴 때 계속 쉔을 시켰거든요. 제가 사실은, 법률가가 되고 싶었지만, 아까 운동권 하면서 사법시험 교재 사준 거 다 쳐박았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애한테 계속 그걸 이제 세뇌시켰어요.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죠. 이과 가면 의사, 뭐, 문과 가면 판검사.
근데 우리 요즘 애들은 안 그렇죠. 관심이 없어. 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은연중에 뭐 하여튼 세뇌가 됐는지 지가 심심해서 그런지 진짜 심심해서 치러 갔대. 그래가지고 시험을 쳤어요. 나중에 한 달 후에 인증샷을 보내서 제가 비웃으니까 이 로스쿨 입문시험, 법학 전문대학원 입문시험이죠. 로스쿨은 날죠. 주요 명문대학의 법대가 다 없어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이 가서 법률가가 되는 이런 길인데 정원이 2,000명이에요. 광역 시도별로 하나의 로스쿨이 있어요. 대구 같으면 경북대 로스쿨, 경북은 영남대 로스쿨 이런 식으로 정원이 2,000명, 해마다 한 7,500에서 8,000명 정도가 이 시험을 준비해요. 문과 최상위권 아이들이. 과목은 딱 둘밖에 없어요. 로스쿨이면 언어 이해하고 추리 논증하고. 언어 이해는 수능의 심화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추리 논증은 뭐 수능의 국어편 플러스 숫자 없는 수학, 논리적 사고를 측정하는 이런 시험이죠. 이 두 과목이고 한 과목당 35문제가 나와요. 언어 이해는 그때 우리 애 시험 쳤을 때 35문제 중에 우리 애가 34문제를 맞췄어요. 근데 상위 5%밖에 안 돼요. 이 문제가 쉬워가지고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근데 추리 논증은 35문제 중에 29문제를 맞췄는데 상위 1.8%죠. 100분이 보여요. 네. 잘했죠? 네. 등수로 따지면 제 추측으로는 한 120등에서 150등 정도. 7,500명 중에. 로스쿨 갔으면 좋은 로스쿨 갔겠죠. 서울대 로스쿨이 160명이거든, 정원이. 연세대, 고려대 정원이 각각 120명. 그죠? 근데 인마가 안 가. 근데 얘가요, 이 인증샷을 보내면서 한 말이 전 너무 기뻐가지고. 그 전까지는 다 지가 똑똑해서 잘한 줄 알더라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로스쿨 입문시험은요, 책도 없어요. 기출문제집은 있지만 교재는 없다니까. 공식 교재가 없어요. 사설 메가스터 이런 데서 제가 만들긴 하지만 이건 벼락치기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대 초중반에서 30대 초중반의 가장 논리적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직업이잖아요. 법률가들이. 그러니까 이거 벼락치기해서 뽑히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달리 방법이 없는 시험이에요. 이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는가가 그대로 평가되는 시험이죠.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이 시험 치고 나서 처음으로 저를 인정했어요. 아빠, 내가 어릴 때 아빠한테 끌려다닌 게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하면서. 그전에는 지가 다 똑똑한 줄 알았어. 진짜로 어릴 때부터 우리 애도 다른 애들하고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가면서부터는 체육 시간이 없었어요. 입시하느라고.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는요 1년 놀았겠죠. 시험생도 보통 놀잖아요. 그리고 군대 갔어요. 군대 2년 갔다 왔죠. 또 갔다 오고 나서 외국에 교환학생이 또 1년 나갔어요. 그리고 체육 시간 없죠. 그러다가 25이 된 거라. 그리고 로스쿨 갈 의도도 없는 놈이고. 그러니까 진짜 지나가는 길이 쳐본 시험인데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오니까 지도 놀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좋은 어린이책을 읽는 것은 그냥 이번 기말고사 한 개 더 맞추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의 평생에 영향을 미쳐요, 사실은.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치죠. 수학이 걱정돼요?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아이들하고 수학 공부해보면요, 전부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문장제 문제만 나오면 멘붕이에요, 멘붕. 그리고 또 어릴 때 수학 공부 잘못하면 무조건 숫자만 보면 곱하거나 나누잖아. 문제를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숫자 보면 1에 나눠보고 틀렸다 하면 또 절에 나눠보고 이런 식이에요. 생각하는 힘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특히 어린 시절의 책 읽기는 단순히 국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문 과목에 영향을 미치고요. 심지어는 영어 독해에도 영향을 미쳐요. 수능 영어 같은 거 저도 다 독해잖아요, 독해. 처음에 저 중요한 영어 시간이 아니지. 예를 들면 토익 같은 거 쳐도요. 토익에 495점이 청해, 495점이 독해예요. 알아듣고 있는 건 모르겠네, 엄마한테. 넌 너무 내가 어렵게 말해요? 그러니까 언어만 영어로 돼 있을 뿐이지 결국은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그럼 도서관에서 어떻게 좋은 언어책을 빌릴 것인가? 이 실용적인 문제를 가지고 10분 동안 너무 시간이 적어서 자
이건 이제 인터파크가 전산화된 후로 15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 베스트 10을 저 뉴스 보고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해보고 찾아왔어요. 자, 이거 찍으면 안 되지. 이거 뭐 10권 읽히고 말라고요? 아니, 10권 읽히고 말 거예요? 말도 안 되네. 그게 아니고, 자, 여기서 우리가 모티브를 찾아서 도서관에서 책을 잘 빌려주자 이거예요. 뭐, 이미 다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딱 요거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는 만화 없고요. 전집 없어요. 그건 책도 아니기 때문에 통계도 안 잡혀. 자, 이거 잘 봐. 요 공통점을 가지고 제가 4가지를 뽑아냈어요. 4가지. 첫 번째는 일단 많이 팔린 책을 따라가는 거지. 강아지통이 제일 많이 팔렸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그림책 가운데 100만 부를 뭐 벌써 오래전에 돌파한 위대한 그림책이죠. 그러니까 많이 팔린 책은 내가 잘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한 책이란 뜻이고요. 저는 인터넷에 보면 알라딘을 좋아하는데, 알라딘 가면 왼쪽 메뉴에 보면요. 상단 메뉴구나. 베스트셀러. 이거 누르면 안 되고요. 베스트셀러 하면 금주의 베스트셀러 나오거든? 이런 거 말고, 그리고 또 한 달간의 베스트셀러 있고, 옆에 보면 스테디셀러라고 있어. 그 범위를 어린이로 체크한 다음에 스테디셀러 딱 누르면, 그죠? 어린이 책이 쫙 뜨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책, 이게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책. 아까 10권의 책은 정말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뭐 아주 중요한 책들인데, 거기서 범위를 좀 확장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빌려주거나 구입하면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좀 괜찮은 책들은 소장하는 거죠, 소장. 이 두 그림책은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그림책이 발간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 2권.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에 가장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2권은.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무릎 베개 하고 누워가지고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하면 읽어줘봐요. 그러면 읽어주다 나도 감동이 된다니까? 처음에는 너 별로 사랑 안 했을지라도 이렇게 좋은 어린 책과 함께 자라다 보면요, 내 마음도 바뀌어요. 저도 우리 아이 저학년 때는 네가 100점 맞으면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한 개라도 틀리면 넌 뒤진다. 내가 진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속물적이고 기능적인 이런 아빠였거든요. 많이 왜곡된 거죠. 사실은 진짜 깊은 마음은 저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고, 제 진짜 마음은 어떤 건가 하면 내가 겪었던 내 인생의 아쉬움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좋은 소중한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저는 진짜로 우리 영남고등학교 다닐 때요, 교복 입고 나가는 모습만 봐도 자랑스러웠어. 그래 막 내가 디카 들고 막 찍으려고 하면요, 이 새끼는 또 찍지 말고 쪽팔린다고 막 지아락 하고 막. 저는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교복 입고 나가는 애 모습만 봐도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그랬어요. 우리 깊은 마음은 다 이렇죠?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뭐 문제 맞았나 못 맞았나, 뭐 오늘 하루 일과를 했나 안 했나 이거 체크하기 바쁘고 이러니까 우리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저 책 보면요, 뭐 일상에서는 우리하고 똑같은데 저 엄마가 일상에서 뭐 찌죽 뽑고 계속해요. 근데 항상 잘 때 되면, 아기 때도 그렇고요, 너댓 살이 됐어도 그렇고, 사춘기 때도 그렇고, 20대가 됐어도 그렇고, 항상 밤마다 아이를 재우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뭐더라? 뭐 시처럼 말하죠.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 말을 계속. 너무 감동적이라니까. 근데 나중에 되면 이 꼬마가 자라서 자기가 아빠가 돼요. 어느 날 차창 너머로 돌아가신 엄마를 회상하면서 아기를 안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아빠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게 사실 우리 본 마음인데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 조금 제가 인생이 뭔지를 알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어떤 수식어도 붙이지 않고요. 지금도 아빠는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너를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동안 저도 많이 자랐죠. 아이와 함께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 애가 외국에 취직해가 나가 있어요. 미친놈이. 한국에 있어도 서울에 있으면 2달에 한 번 얼굴 볼까 말까 하는데 20살 이후로 그러니까 얼마나 애 보고 싶겠어요, 제가.
내가 미쳤지. 공부를 괜히 잘 시켜가지고 서울 보내가지고. 우리 형이 내한테 카더라고. 내 같으면 자기 아들 서울 안 보낸다 이 카더라고. 근데 내가 젊을 때는 희나 니는 너가 애가 공부 못했으니까 그까지 내가 이런 생각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카가 공부 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경대병원에 지금 군의관 하고 있어요. 우리 형도 그렇게 뭐 어렵게 자라가지고 지금 유명한 큰 병원 원장하고 있잖아요. 이야기 엉뚱한 데로 새는데. 하여튼 이런 그림책을 읽어주면요. 저절로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요. 아이에게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고맙죠. 베스트셀러를 따라가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고학년용이라서 그냥 넘어가요. 이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단행본. 고학년용. 샬롯의 거미줄이 세계 1위예요. 4천만 부 팔렸어. 물론 시리즈는 해리포터예요. 1위. 2위 나니의 연대기.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이건 단행본으로는 샬롯의 거미줄, 삐삐롱 스타킹 이런 식이에요. 이건 국내에서 발간된 고학년용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 자, 베스트셀러를 따라가면 된다고 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빌릴 때. 두 번째는요. 저학년이니까 제가 그림책을 무시하지 말고 많이 읽어주라 했어요. 글밥책 찾지 말라고 했어요. 글밥책 찾다가 대부분 실패하거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많은, 좀 글밥 많은 책 애가 읽게 하고 싶고, 읽어주고 싶고, 이렇죠. 그러면 이게 애들이 부담을 느껴요. 물론 어떤 애들은 책을 좋아해서 그게 소화되는 애도 있지만, 대부분 애들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글밥 많은 책으로 넘어가도록 어린 시절에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그림책도 글밥 많은 그림책도 많지만, 그림책을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손쉬우니까. 그림책 중에서 좋은 그림책 고르는 아주 쉬운 방법은 수상작.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칼데콧 상을 받은 그림책을 빌리면 되죠. 지금 이 칼데콧 받은 그림책은요, 우리나라에 한 180권에서 200권 정도가 번역돼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그림책 보면 대부분 이 앞에 딱지 붙어 있죠. 제가 시간만 많으면 이게 한 권 한 권을 가지고 1시간씩 설명하고 어머니들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가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그 아까 제가 다녔다는 어린이 서점에서 어느 날 우리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인터넷 서점이 생겼잖아요. 알라딘 인터파크 예스24 이런 게 생기면서 동네 골목 서점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방 선생님이 갑자기 저보고 우리 서점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달래.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저도 그냥 동네 아빠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어린이 서점을 다니면서 도움 받은 게 너무 커서 제가 그렇게 마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여름방학 때 딱 한 번 강의를 했는데 제가 강의를 좀 잘했나 봐요. 그리고 엄마들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때부터 매주 강의를 하게 됐잖아요. 그걸 언제까지 했는지 알아요? 지금 13년째 하고 있어요. 그 서점에서 11년 동안 요 송현동에 서점 있었잖아요. 11년 동안 요 송현 효병원 바로 건너편에 우리 여기서 가깝네. 11년 동안 거기서 강의를 했어요. 학기별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한 학기는 수학공부법, 한 학기는 영어공부법, 한 학기는 책 읽기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서점이 안타깝게도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파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강의를 우리 연구소로 가지고 와서 지금 13년째 매주 금요일마다 공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요즘은 이제 이 책 읽기를 하고 있죠. 매주마다 한 권의 그림책을 정해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들한테 읽어드리고 거기서 무엇을 건져 올려서 우리 아이들과 나눌 것인가 이런 수업을 해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책을 다 소개 못하니까 필요하시면 이제 우리 카페 들어오셔서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시면 이제 동영상이 한 10년 분량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mp3도 올라와 있고. 칼데콧과 비슷한 게 영국에서 나온 그림책을 대상으로는 게이트 그린어웨이 상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세계적인 그림책들이죠. 그러니까 수상작을 검색하시면 알라딘 같은 데서 검색하면 왼쪽 메뉴에 칼데콧 딱 누르면요 180권 쫙 떠요. 그 목록 보고 이제 도서관에서 빌리든지 뭐 필요하면 사든지 하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눈이 좀 뜨여서 이제 작가에 대해서 주목하게 돼요. 좋은 어린이책을 만드는 작가들, 아까 1위가 강아지똥이었어요. 그러니까 권영선 선생님이죠. 권영선 선생님은 주옥 같은 그림책을 계속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권영선 선생님 이름으로 나온 그림책들은, 좋은 책들은 얼마든지 안심하고 빌리면 되죠.
또 지금 돌아가신 지 8년 지났는데 최근 들어서 창비에서 권영쌤 옛날에 그림책이 아니라 그 고학년용 책으로 이렇게 묶여 나왔던 단행본들이 있어요. 그걸 전부 한 이야기를 다 쪼개가지고 그림책으로 다시 발간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권영쌤의 그림책들은 대부분 소장용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또는 근래 10년 들어서 갑자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가 된 백희나죠. 이 양반은 LA 근교에서 무슨 유학을 해가지고 닭공예를 배웠다잖아요. 그래서 닭종이로 이 장수당 스님 같은 경우 이걸 직접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그림책의 배경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죠. 구름빵 제가 나온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100만 부 이상 팔렸고요. 처음에 전집에 섞여 나왔다가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풀렸죠. 그 후로 계속 히트하고 있어요. 알사탕을 올려 나온 책인데 그래서 도서관에 없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마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 알사탕 제가 이런 책들을 한 권씩 이제 매주 하나씩 정해가지고 엄마들한테 읽어주고요. 뭐 어떻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알사탕 꼭 한번 읽어봐요. 진짜 감동적이라니까.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게 사진 찍지 말고요. 우리 카페에 다 올려놨어요. 학교 가는 데마다 제가 이런 걸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는데 이걸 줄여서 1시간 반 동안 2시간 동안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제가 이 지금 강의에 쓰는 이 자료를 그대로 올려놨어요. 뭐 제가 만든 자료보다 훨씬 더 좋은 자료들이 또 있고요. 그 어린이책 시장에서 가장 권위 있는 도서 목록이 있어요. 어린이 도서 연구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20년 동안 작업을 한 어린이 도서 연구회 그 20주년 기념 도서 목록 작업을 몇 년 전에 했어요. 자, 네이버에서 어린이 도서 연구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거기 엑셀 파일로 도서 목록이 올려져 있어요. 그걸 누구나 가져갈 수 있어요. 저도 그걸 가져와서 우리 카페에 다시 재가공해서 올렸고, 혹시 학교에서 책 추천하라고 도서관에서 뭐 가정통신문 같은 거 오면 그 목록을 참고해서 추천하면 되죠. 그러면 좋은 어린이 책이 우리 도서관에, 학교 도서관에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네 번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죠. 잘 모르니까 뭐 전집할 때 뭐 웅진교원, 몬테소리 프레벨, 뭐 해밍웨이, 아가월드 뭐 이렇게 따라가듯이, 그죠? 이 좋은 어린이 책도 오랫동안 꾸준히 좋은 어린이 책만 만드는 그런 신뢰할 만한 출판사들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면 제일 쉽죠. 도서관에서, 그죠? 보통 이 뭐 색인작, 목록 작업 다 돼 있을 테니까. 어린이책 브랜드 중에는 특히 저학년 어린이책, 그림책 브랜드 중에는 비룡소가 단연 원탑이라고 할 수 있죠. 비룡소에서 나오는 책들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이 비룡소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광주에는 어린이 전문서점 크게 매장 만들었어요. 그 저는 탐험을 하든지 해가 대구에도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고 싶어요. 운동을 한번 하든지 무슨 서명운동 이런 거 해가지고. 비룡소는 우리나라 출판 대기업 민음사라고 있어요. 민음사의 자회사죠. 그 돈이 많으니까 이제 원고 저작권료 다 주고 사와서 번역하고 좋은 번역가도 붙여서 번역하고 이런 거죠. 비룡소와 쌍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게 시공준이죠. 제가 그렇게 타도하려고 했던 전두환의 장남이 어디서 돈을 뭐 많이 했는지 하여튼 외국 유명한 좋은 책들을 저작권 다 사와서 좋은 번역가 붙여서 번역하고 있어요. 자, 어린이책 시장에서 한 3, 4위 정도 하는 출판사가 길버드린이죠. 길버드린은 뭐 아까 강아지똥도 길버드린에서 나왔고요. 엄청나게 좋은 책들이 많은데 특히 이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는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림도 희닥하고 뭐 별로 좋은 책 같지 않아. 세계적인 그림책에 비하면. 근데 우리 애들이 이상하게 좋아하더라. 이 길버드린이 편집 주관하던 고대영 선생이라고 이분이 자기 애 이야기를 그린 거예요. 그 지원이와 병관이가 지금은 벌써 대학 졸업해가 지원이는 취직했대. 병관이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대. 고대영 선생이 옛날에 호쇼츠도 내려서 강의한 적이 있고요. 지난 2, 3주 전에 지난달에는 저기 만천동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대구 작은 어린이 서점에 와서 강의도 했고요. 그 자기 애들 이야기니까 자기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림은 다른 분한테 부탁해서 이게 지금 9권 나왔어요. 이 시리즈가. 애들 정말 좋아하더라고.
보림에도 좋은 책 많이 내줘요. 제가 한 권 한 권 설명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요, 진짜로. 자, 하여튼, 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혹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요 두 책 한번 읽어봐요. 제가 이거 어머니에게 특별히 권하는 우리 엄마들의 시각을 어린이 책에 대한 시각을 교정시켜주는 우리 아이 책날개를 따라주자. 이거 초대박 베스트셀러예요. 나온 지 벌써 15년 지났는데, 그리고 다른 한 권은 소설처럼. 저는 우리 아이들의 책 읽기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뭐 이런 중요한 지침을 우리한테 주는 책이죠. 우리 시각을 확 바꿔주는 책이에요. 저 시계 맞긴 맞아요. 얼마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보다 12시다. 자, 안타깝지만, 제가, 이런 게 자주 있으면 우리 동네 주민들이니까, 제가, 저 2단지 1105동 살아요. 1단지 1105동. 2단지 2101동 살다가 4년 살고, 지금 1105동 가 있어요. 혹시 길에서 만날지도 모르죠. 좀 건방지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수 있는 자녀교육 전문가 중에 저보다 고수 만나기 어려워요. 너무 어려서 저를 모르죠. 지금 한 고등학생, 대학생 키우는 엄마들 같으면 이제 좀 아는데. 하여튼, 이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게시판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놀러 오셔도 되고, 우리 연구소는 어디 있는가 하면 진천역 있는 데 있어요. 여기서 가깝죠? 제가 출근할 때 보면 한 10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또 뭐 더 혼란스러울지도 모르고 이래서 걱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이제 다른 학교에 가서는 여러 번 학교를 가면 다른 학교에서는 이제 뭐 수학 공부 이야기도 하고 또 잠수의 영어 공부 이야기도 하고 하거든요. 혹시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카페 들으시면 동영상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에도 다 올라가 있고 이러니까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또 불러주시면 내년에는 뭐 수학 공부 이야기를 하든지 아이들을 살리는 수학 공부. 하여튼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제가 너무 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어머니들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또 인연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혹시 뭐 궁금한 거 물어볼 거 있는 분 있어요? 예, 너무 강의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물어볼 게 없어요. 매주 금요일에 책 강의를 하신다면 네. 거기 인천역에 있는 거기 다 하시는 거예요? 예, 10시 반에, 금요일 10시 반에. 보통 엄마들 한 3, 40분 꾸준히 오시죠. 미리 예약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오시면 돼요. 원래 학기 초에 예약해서 신청해서 안 하게 된다고 줬는데 엄마들이 무슨 사정이 그리 많은지 등록한 사람은 한 80명, 90명 돼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빠졌다가 뭐 멀리 있다 하니까 평균적 그 주의 책에 대해서 미리 읽고 아니 그냥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어떤 책을 가지고 강의할지. 근데 손수건은 꼭 들고 와야 돼요. 엄마들이 많이 우니까. 거기까지 안 가고 동네에서 한번 시간을 좀 아니 불러주시면 예. 마련해드리면. 작년에도 제가 율금초등학교에 갔는데 율금초등학교에 제가 3년 동안 연속 갔어요.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율금초등학교가 있는 아파트가 그때 세계육상 선수권 아파트인데 거기 엄마들은 자기 아파트 안에 있는 도서관에서 저를 3번 연속 불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3일 연속 불러서. 자,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부르시면 뭐 제 강의도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이렇게 복되게 키우게 된 것이 전부 그죠? 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전적으로 은혜고요. 제가 다 값없이 받은 거죠. 제가 잠수네를 만난 것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 서점을 만난 것도 그렇고요. 이 까막눈 같은 제가 그래도 자녀교육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은 다 제 노력이 아니라 사실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카페도 만들었고 제 모든 강의를 촬영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강의 끝나고 필요하신 분 제 명함 얻어가도 되고요.
네, 마치겠습니다.